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은 한국 베스트셀러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성균관대에서 출판문화사를 연구하고 강의하는 이용이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을 베스트셀러를 통해 본 한국 독서문화사로 잡아봤는데요. 단지 이 베스트셀러라는 용어를 많이 팔린 책의 의미를 넘어서 하나의 제도이자 문화로 이해한다는 그런 관점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의 근대적 출판 문화사는 대략 한 140년 정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오늘 그 긴 기간에 방대한 역사를 다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이 베스트셀러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대중화되었던 대략 1950년대, 60년대 독서문화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목차는 대략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베스트셀러의 정의를 살펴보고, 또 근대 베스트셀러 현상, 여기서 근대라 하면 식민지기를 말하는 거죠. 이 베스트셀러라는 제도가 형성되는 과정, 5, 60년대에 한국의 베스트셀러 시장,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의 독자와 베스트셀러 문화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베스트셀러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온라인 사전 같은 데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대동소이합니다. 위에 보시는 대로 특정 지역 국가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상당히 많이 팔린 책,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개념을 보면 사실 그 모든 요소들이 다 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특정 지역 국가라는 것도 그렇고, 일정 기간이라 하면 어느 정도 기간을 말하는지 이렇게 합의된 기준이 없는 거죠. 그리고 가장 문제적인 것은 이 상당히 많이 팔린 책, 얼마나 많이 팔려야지 베스트셀러가 되는가. 국가별로, 또 지역별로, 또 심지어는 서점별로 다 기준이 다르겠죠. 하지만 우리는 베스트셀러라고 하면 많이 팔린 책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거죠. 이 모호한 개념 규정 속에서 이 문화가 계속 형성되어 왔다. 이 정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스트셀러를 정의할 때 고려되는 요소들은 일단 먼저 판매 부수가 있겠죠. 수치. 그리고 어떤 기간 동안, 얼마의 기간 동안 베스트셀러를 집계하는가. 보통은 주간, 월간, 연간 이렇게 많이들 하죠. 그리고 또 지리적 범위, 어떤 서점이 이 베스트셀러 집계했는가, 이런 게 중요하고, 또 지역 국가 같은 것도 다 그 베스트셀러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도 중요하죠. 책의 종류도 중요합니다. 어떤 책의 그 장르나 종에 따라서 그 베스트셀러의 기준 같은 게 좀 다르거든요. 서점별로 다르다고 들었어요. 이런 것도 중요할 테고, 또 서점마다 그 집계하는 방식,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이런 요소들이 이제 이 정의에 다 담겨 있는데, 온라인 사전에 정의된 베스트셀러 정의는 이런 것들을 다 담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럼 베스트셀러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외국 학자들의 문장들을 몇 가지 가져왔는데, 여기 있는 것들이 이제 베스트셀러의 대표적인 것만 몇 개 가져왔는데, 첫 번째로는 베스트셀러가 된 요인을 살펴봐도 아무리 사차치 해부해도 여전히 알 수 없는 미스테리한 무언가가 남는다.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어떤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을 때 왜 되었는가, 그 요인을 아무리 찾아봐도, 잘 정리해도 항상 의문이 남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베스트셀러라는 것은 복잡한 사회 문화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은 이제 이 베스트셀러라는 것이 긴 역사를 통해서 항상 존재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꿔 말하면 베스트셀러라는 말이 생기기도 전에 이미 베스트셀러 현상은 있었다, 이 말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베스트셀러의 목숨, 파리 목숨 못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이제 베스트셀러의 시성을 얘기하는 거죠. 특정 시기에 어떤 사회문화적 맥락과 잘 이렇게 만났을 때 베스트셀러가 탄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스트셀러라는 것은 시성이 강한 상품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베스트셀러와 시성에 관해서는 그 피에르 부르디에라는 그 프랑스의 사회학자가 책에서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일이 없는 베스트셀러. 베스트셀러라는 것은 오늘 많이 팔렸다고 해서 내일 팔린다는 보장은 없다는 얘기겠죠. 이런 속성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은 교양과 베스트셀러의 문제입니다.
독서와 교양의 문제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자료 중에 하나가 이 톰 골드, 그 영국의 카툰니스트인데 이 톰 골드가 그린 카툰입니다. 제목이 마이 라이브러리, 뭐 나의 서재 정도 되겠죠. 여기 보면 이제 자신의 이 책장에 꽂힌 책들을 자신만의 기준으로 분류를 해놨어요. 자신의 책장에 꽂힌 책들을 뭐 다음과 같이 분류해놨습니다. 읽은 책, 그리고 읽을 작정인 책, 뭐 반쯤 읽은 책,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놨는데 또 재밌는 것들이 이제 이런 표현들이죠. 읽은 척 하는 책, 혹은 보여주기용 책,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읽었지만 1도 기억나지 않는 책,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죠. 사실 교양이라는 것은 이제 책을 전체를 다 완전하게 읽는 것 외에도 이제 다른 방식으로도 교양을 표현하는 다른 방식이 있다는 거죠.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그 디트리 슈바니츠라고 독일의 학자가 쓴 교양에 대한 책입니다. 그 교양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을 접할 때 가장 많이 보는 책 중에 하나인데 그 학자가 교양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뭐 교양은 도덕을 생성해내는 능력이다. 그리고 인격 형성의 도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교양은 문화적 소양이 있는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어색하게 남의 눈에 튀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다. 바꿔 말하면 약간 이 교양이라는 것은 속물성이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지 않는 지식을 마치 가진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앞에 톰 골드의 읽은 척하기, 보여주기용 책, 뭐 이런 구분과 좀 일맥상통한 내용이겠죠. 그 베스트셀러를 읽는다는 것도 이런 교양과 어떤 속물적 독서 이런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은 세계 최초의 베스트셀러 목록입니다. 베스트셀러가 이제 정착을 하려면 이 목록이라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 목록을 통해서 우리가 베스트셀러가 뭔지를 파악할 수가 있으니까요. 미국에서 처음 만들어진 최초의 베스트셀러 목록은 미국 월간지 더 북맨의 목록입니다. 제목이 이제 월간 도서 판매인데 1895년 2월에 처음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뉴욕, 시카고, 신시내티 이런 식으로 그 도시별로 많이 주문되는 책들의 순위를 한 6위까지를 이렇게 쭉 적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발전된 형태의 베스트셀러 목록은 퍼블리셔스 위클리가 1912년부터 발표한 베스트셀러 목록입니다. 이때가 되면 이제 제목이 베스트셀링 북스로 바뀌어요. 여기도 이제 종합 그 목록이 나오고 또 구분을 어떻게 됐냐면 픽션과 논픽션으로 나눠놨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구분이 더 있습니다. 주브나일스 해서 청소년 도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가지고 그 베스트셀러 목록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 가면 이제 1931년부터는 뭐 잘 아시다시피 뉴욕 타임즈가 베스트셀러 목록을 발표하는데요. 초기에는 한 8개 도시 정도를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한 1942년이 되면 14개 도시로 이렇게 확장을 해가지고 베스트셀러를 집계해가지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1942년경에 뉴욕타임즈의 베스트셀러 목록입니다. 이렇게 도시별로 어떤 책의 순위 변동 같은 것을 이렇게 빼곡하게 적어놨죠. 뭐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 초기의 베스트셀러 목록이. 그 다음에 보실 것은 이제 베스트셀러에 대한 담론 그리고 견해들입니다.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뭐 찬반 양론이 분분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베스트셀러는 논란의 대상이 되곤 하는데요. 60년대 서구에서도 베스트셀러는 출판 산업의 저주다, 뭐 헛소리다, 과대 포장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또 한편에서는 이 베스트셀러가 대중을 지적 혁명으로 이끌 것이다. 이런 희망적인 견해도 있었어요. 베스트셀러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책을 대규모의 사람들이 이렇게 수용하는 거잖아요. 책이 많이 수용될수록 지식혁명, 지적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이런 호의적인 견해도 있었습니다. 이 두 견해가 어떤 게 맞다, 어떤 게 틀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둘 다 옳은 측면이 있는 것이겠죠. 지금 보시는 것은 베스트셀러의 사회문화적 기능입니다. 베스트셀러라는 것은 출판 마케팅의 기법 중에 하나죠. 바꿔 말하면 이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사실 자체가 마케팅 전략이 되는 것입니다. 또 도서 추천 제도와 독서술의 일환도 될 수 있겠죠. 바꿔 말하면 베스트셀러만 따라 읽는 사람, 뭐 바쁜 직장인이라든지 책 읽은 시간이 없어가지고 나는 이 현재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해서 베스트셀러만 읽겠다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고 북스타그램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읽는 책을 베스트셀러를 소개하는 그런 추천의 방식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패션 혹은 스타일
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속물적인 것과 좀 관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SNS에 자신이 읽는 베스트셀러 책 표지 사진을 올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좋게 말하면 이 사람이 책을 열심히 읽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책을 잘 안 읽는 사람이 자신의 교양을 과시하기 위해서 책 사진을 일부러 올리는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이제 베스트셀러 목록을 보면 사실 당대의 여론의 동향과 유행의 경향 같은 것도 살펴볼 수 있죠. 어떤 소재, 어떤 주제, 어떤 주체들이 이 책의 소재로 사용되는가, 뭐 그런 것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기후 위기 좀 화두가 됐다 그러면 이제 기후 위기한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여론의 동향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뭐 집단 기억의 표상으로서도 기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드라마에서 어떤 시대의 특징을 보여주기 위한 많은 소품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책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응답하라 1988 같은 드라마에 보면 그 주인공의 방을 소개하면서 책장에 80년대의 베스트셀러들이 꽂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도 저 시대에 저 책 읽었는데, 이 시청자로 하여금 어떤 집단적으로 옛날 기억을 회고하게 만드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정치적 선언의 기능도 있습니다. 뭐 대통령이나 특정 정치인의 책을 읽고 뭐 SNS에 올린다는 게, 뭐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기능이 있을 텐데 대표적으로 한 6개 정도 소개를 해봤습니다. 베스트셀러를 분석하는 관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앞서 우리가 봤던 여러 가지 속성들을 살펴봤을 때 이 베스트셀러는 단지 많이 팔린 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뭐 복잡한 이 베스트셀러 형성의 메커니즘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베스트셀러를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관점은 한정환 정종현 교수님이 쓰신 그 대한민국 독서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베스트셀러라는 것은 책의 내용 가지고만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이 아니다. 책의 내용이 좋다고 베스트셀러가 되는 게 아니죠. 그 책의 외부에 어떤 여러 가지 사건이나 담론들이나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이렇게 잘 맞아떨어졌을 때 탄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작가나 사회적 상황, 특정하기 힘든 텍스트의 외부, 그리고 내외에 경계에 있는 어떤 요소가 상호작용할 때 베스트셀러가 만들어진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베스트셀러를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스트셀러를 제가 이제 3가지 범주로 한번 나눠봤어요. 첫 번째는 상품이고, 두 번째는 현상, 세 번째는 제도입니다. 상품은 말 그대로 그냥 그 상품으로서의 책을 얘기하는 거죠. 출판이 그 산업 분류 중에서 옛날에는 제조업에 속했다고 해요. 제조업이란 게 뭡니까? 상품을 만들어내는 업이라는 뜻이잖아요. 책은 기본적으로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판매량의 순위 같은 게 이제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현상으로서의 의미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많이 몰려가는 그런 현상 같은 것들이 베스트셀러 목록이나 신문 기사를 통해서 알려지잖아요. 그런 현상적인 측면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도의 측면도 있습니다. 제도의 측면, 그러니까 베스트셀러를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죠. 여기에 제가 몇 가지만 적어놨는데, 도서 목록, 베스트셀러 목록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또 언론 보도,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면 그 책이 또 베스트셀러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 여러 가지 뭐 독서 관련 이벤트, 서평, 뭐 문학상도 베스트셀러를 만드는 중요한 기제죠. 잘 아시겠지만 노벨 문학상이 발표되면 뭐 그 다음 날부터 그 관련 번역서가 이렇게 베스트셀러 목록에 막 오르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베스트셀러의 제도적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상품으로서의 베스트셀러는 이런 뭐 목록 같은 데서 우리가 뭐 느껴볼 수 있을 거고요. 그 현상으로서의 베스트셀러는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서 어떤 책, 특정한 책들을 많이 읽는 장면, 이런 것들로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단지 대규모의 그 도서 구입과 독서 행위, 거기에만 그 이 현상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람들이 어떤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어떤 논평이 이루어지는,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 베스트셀러 현상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제도로서의 베스트셀러의 여러 요소들을 아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사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베스트셀러 목록이야말로 정말 그 베스트셀러를 만들어내는 핵심적인 장치다. 그래서 이 뭐 베스트셀러 목록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책의 개별적인 독서를 공동의 독서로 이렇게 확장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베스트셀러의 특징 중에 많이 얘기되는 게 이 표현입니다. 인기가 인기를 야기하고 성공이 또 다른 성공을 부른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사실 자체가
계속 그 베스트셀러의 지위를 유지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뭐 여기는 이제 그 국내외 주요 서점, 온라인 서점들의 베스트셀러 목록들의 체제를 보여주는 자료들을 좀 가져와 봤어요. 아마도 알라딘이고 S24인가 그렇고, 여기는 뭐 교보문고인가 그렇고, 뭐 아마존, 그리고 그 뉴욕타임즈, 그리고 일본의 니판이라는 그 회사의 베스트셀러 목록들입니다. 되게 뭐 비슷한데 조금 차이는 있죠. 뭐 체제 같은 걸 보면. 요즘은 또 이제 온라인 서점이 이렇게 활성화되다 보니까 그 집계하기가 더 용이해졌잖아요. 그래서 뭐 일간 베스트셀러 뭐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서점별 베스트셀러 목록의 특징을 다 살펴볼 수는 없기 때문에 대략 이런 모양으로 생겼다, 이 정도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스트셀러 목록, 그러니까 현상, 그리고 상품으로서의 베스트셀러, 그리고 제도로서의 베스트셀러, 뭐 이런 것들을 쭉 설명했는데, 이것을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뭉뚱거리는 용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그것을 이제 베스트셀러 장치라고 불러봤어요. 여기서 말하는 장치라는 말은 그 외국의 뭐 철학자죠, 이 아감벤과 미셸 푸코의 용어인데, 쉽게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장치라는 것은 어떤 주체를 형성하는 기제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주체가, 어떤 생명체가 이 장치 속에 들어가면 어떤 특정 방향의 주체로 이렇게 형성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베스트셀러 장치도 이제 이 장치 속에 들어오면 이 베스트셀러를 읽어가면서 어떤 특정한 성격을 띠는 독자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이겠죠. 베스트셀러가 주체를 만드는 장치이기도 하고, 또 어떤 책을 베스트셀러로 만드는 장치,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앞서 조금 설명드렸지만 뭐 베스트셀러를 만드는 이런 장치들은 여기에 보시듯이 목록도 있고, 또 대형 서점의 매대 같은 것도 베스트셀러를 만드는 장치 중에 하나겠죠. 책에 눈이 잘 띄면 사람들이 많이 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도서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이벤트, 그리고 출판사와 서점의 마케팅, 뭐 문학상, 학교 교육, 또 뭐 도서 추천 제도 같은 것들도 있겠죠. 그리고 출판에 관련된 법 제도, 이런 것들, 그리고 검열이나 도서전,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베스트셀러를 만드는 장치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근대의 베스트셀러 현상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베스트셀러라는 용어가 대중화되기 전에도 베스트셀러 현상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책을 대규모로 읽고 사는 그런 현상이 있었다는 거죠. 식민지 시대에도 있었어요, 이미. 지금 보여드리는 예시는 한 3가지 정도가 되는데, 1910년대와 20년대의 서적 광고입니다. 첫 번째로 보시는 자료가 1910년대 중반에 옥루목이라는 고소설의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중간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미구에 수천 부를 다 팔고 기간 절종했다. 지금 제가 한자 변기를 안 해놔가지고 좀 이해가 힘드실 수 있는데, 미구라는 말은 오래지 않아, 짧은 기간 안에, 이런 뜻이죠. 그리고 수천 부를 다 팔았다, 말 그대로 수천 부를 팔았다는 얘기예요. 기간 절종이란 말은 이미 출간된 책이 품절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짧은 기간에 수천 부를 다 팔았다, 그래서 품절이 됐다, 이런 얘기죠. 이 서적 광고에 이런 표현을 왜 실었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이 책이 베스트셀러니까 이 광고를 보는 사람도 읽어야 된다, 이런 마케팅 전략으로서 이런 문구를 썼겠죠. 그래서 1919년에 그 유명한 무정이라는 그 소설의 광고에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제1판이 출간됨에 오래지 않아 절품이 된 고로 재판, 제2판을 방금 인인 중, 바꿔 말하면 인쇄 중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1924년에 이광수의 춘원 단편 소설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이 자료가 그건데, 여기 이제 한자가 변기된 광고 문구들이 있죠.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개월에 1,000부씩 매출되는 것은 차서, 한자로 이 책이란 뜻입니다. 이 책뿐 아닐까? 이런 문구를 넣어놨어요. 1개월에 1,000부씩 많이 팔리니까 여러분도 사서 읽어보세요, 이런 뜻이겠죠. 이미 1910년대, 20년대에 이 베스트셀러 현상을 가지고 광고 전략으로 삼는 이런 광고들이 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20년대의 사례 중에는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1920년대 초반에 식민지 조선에서 가장 많이 팔렸던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랑의 불꽃이라는 책입니다. 문학을 공부하지 않는 분들은 좀 생소하실 만한 이름인 춘성 노자영이라는 분이 쓰신 연애 서간집이에요. 이 책은 그 저자가 직접 쓴 책이 아니라 편집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연애 편지들을 모은 책입니다.
누구의 연애 편지를 모았냐? 유명한 뭐 철학자나 소설가나 문인들의 잘 쓴 연애 편지들을 모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책들을 당시에 이제 그 연애열에 들떴던 젊은 청춘 남녀들이 읽어보고 자기 연애 편지를 쓸 때 참조하고 뭐 이랬다는 거죠. 이게 이제 1920년대 초반에 굉장한 베스트셀러였는데 여기에서도 뭐 광고를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초반 2,000부가 불과 50여일 이내에 매진되어 우리 출판계에 처음 되는 기록을 이루었다. 그리고 재판 2,000부가 또다시 매진이 되려고 한다. 굉장하죠. 지금 현재 2023년 요즘도 문학 관련된 책이 뭐 에세이집이나 이런 것들이 뭐 며칠 만에 50일 만에 2,000부가 팔렸다. 이 굉장한 베스트셀러입니다. 이미 뭐 거의 100년 전에도 이런 현상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식민지 시기, 근대 시기의 베스트셀러 현상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당연히 독자들이 만들었겠죠. 이게 이제 1931년 동아일보에 실린 당시에 조선인 독자들이 책 읽는 풍경을 담은 시리즈 연재 기사입니다. 그 일반 독자들이 책 읽는 사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드문 자료 중에 하나죠. 서점에 서가지고 책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나중에 또 서점 강의할 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서점에서 서서 책을 읽는 것은 굉장히 근대적인 현상이에요. 그 서점이 등장하기 전에는 이런 현상 자체가 없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길가에서 이 사람은 책 파는 사람이에요. 노점상인데 책을 파는 사람이 자기가 파는 책을 읽는 그런 장면도 있고 또 여기는 이제 좀 부잣집 부부가 정원에 앉아서 책을 읽는 모습 그리고 여학교 도서실에서 책을 읽는 여학생들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각장애인들이 점자책을 읽는 사진까지 실렸어요. 재밌게도 이 동아일보 기사에서는 이것을 촉수독서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독자들이 베스트셀러 현상을 일으켰겠죠. 그러면 그 식민지 시기에는 베스트셀러 목록이 있었냐? 당연히 없었죠. 하지만 출판물의 판매 현황을 보고하는 기사들은 간혹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삼천리라는 잡지에 1935년에 실린 두 개의 기사가 당시에 1935년경에 어떤 책이 조선에서 많이 팔리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뭐 여기서 이제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당시에는 베스트셀러라는 용어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책이 가장 많이 팔리는데 이런 표현을 쓰고 또 지금 조선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책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사실 베스트셀러라는 용어가 있었으면 5글자로 다 끝날 얘기를 이렇게 좀 길게 쓴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책이 몇 부가 팔리고 몇 권이 팔리고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이 자료를 보면 지금 한자가 변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기가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표로 바꿔봤습니다. 앞에 나오는 기사를 그냥 표로 정리한 거예요. 보시면 이제 이 1935년경에 삼천리에서 한 4군데의 그 기관의 책 판매 현황을 조사를 했어요. 첫 번째는 도매상조합, 두 번째는 한성도서 주식회사라는 출판사 겸 서점, 그리고 이문당 방문서관, 다 서점 이름입니다. 당시에 유명했던. 여기를 조사를 해보니까 대략 이제 부수가 나오는 거죠.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대략의 경향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옥편이 2만 부, 춘향전이 7만 부, 심청전이 6만 부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한성도서 주식회사의 경우는 이광수 책을 많이 팔았는데 4,000부, 뭐 2,500부, 4,000부, 대략 2, 3, 4,000부가 나오네요. 그리고 이문당 서점에서는 앞서 설명했던 그 사랑의 불꽃, 하루에 평균 3, 40부가 팔린다. 굉장히 많이 팔리는 거죠. 그리고 뭐 이광수의 책들, 또 카프 작가 책들, 이런 책들은 정확한 수치가 이제 게시가 안 되고 잘 팔린다 이렇게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30년대 가장 조선에서 잘 나갔던 서점인 방문서관에서는 뭐 역시 춘향전이나 추월색 같은 이런 고소설, 신소설류는 4만 부, 2만 부 이렇게 많이 나가고요. 역시 옥편도 많이 팔리고 있었고 이광수 소설은 다른 서점과 마찬가지로 3, 4천 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수치만 간단히 봤을 때는 일제시대 그러니까 식민지기의 최고의 베스트셀러는 뭐였다? 춘향전, 심청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책들을 이제 당시에 이야기책이라고 불렀어요. 사실 이런 책들은 조선시대에도 있었던 책들이잖아요. 이게 이제 근대화되면서 새로 그 근대적 인쇄 기계를 통해서 새롭게 발간된 책이겠죠. 옛날에 춘향전, 심청전이 아니라 뭐 이광수나 이런 신문예 작가의 책보다 훨씬 그 고소설과 신소설이 많이 팔렸다. 그래서 지식인들이 이 이야기책이 많이 팔리는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고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용해서 이 그 문학의 대중화를 이룰까 이런 논의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베스트셀러라는 용어가 제도화되고 대중화된 이 해방 이후의 시대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베스트셀러라는 용어 자체는 물론 식민지기 일제시대에도 사용이 됐습니다. 용례를 보여주는 한 3가지 자료를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 외래어 사전이에요. 좀 이름이 복잡한데 선화양인 모던 조선 외래어 사전 뭐 이런 사전이 1937년에 발간됐는데 여기에 보면 베스트셀러, 제일 잘 팔리는 물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옆에 이제 괄호 해놓고 서적 기타. 그러니까 제일 잘 팔리는 물건 중에서도 주로 서적, 책을 가리킬 때 이 베스트셀러라는 용어를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죠. 최고로 호평받아서 많이 팔리는 상품이기도 하고 뭐 통속 소설류 같은 것들이 베스트셀러로 많이 된다 이런 부가 설명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시는 것은 이제 미국 출판계를 소개하는 기사예요. 그 글자가 나와서 이해하시겠지만 이 기사는 미국의 마가렛 미첼이 쓴 그 유명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 책이 미국에서 점자책으로 발간됐다. 그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국내에서 점자책으로 번역됐다는 소식이 아니라 미국에서 점자책으로 발간됐다는 그 외신 기사를 그대로 번역해서 실은 기사예요. 이런 그 외국의 출판계 소식을 전할 때 이런 용어를 썼던 거죠. 아니면 또 이런 그 지식인들이 베스트셀러와 영화화 문제를 다룰 때 이런 용어를 간혹 쓰기도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시기 그 1930년대까지만 해도 이 베스트셀러라는 용어는 극히 일부 소수의 지식인들만 사용하는 용어였다는 것이죠. 대중들은 몰랐다는 것이겠죠. 근데 이 용어는 1950년대 중반이 되면 이제 대중화가 됩니다. 대중화가 됐다는 말은 일반 국민 시민들도 베스트셀러라고 그러면 서점에서 많이 팔린 책 이런 인식을 갖게 되기 시작했다는 뜻이겠죠. 이 베스트셀러라는 용어는 1950년대까지도 주로 이런 왼쪽에 보시듯이 미국의 출판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출판계 소식, 뉴욕타임즈지가 전해준 베스트셀러 뭐 이런 그 미국의 출판계 소식을 전하는 기사에서 이 용어가 많이 사용되는데 이 용어를 자꾸 보다 보면 이제 익숙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출판계에서도 서적 광고에서 이 용어를 쓰게 됩니다. 이건 이제 프랑스와즈 사강의 슬픔이 안녕이라는 유명한 책이죠. 이 책의 광고, 번역서 광고에 신태양사라는 출판사가 이 과거의 모든 베스트셀러의 기록을 돌파한 청춘 염서 이런 식의 광고를 싣기 시작합니다. 대략 이 베스트셀러라는 용어가 그 한국 출판물의 광고에 들어온 게 1950년대 중반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한국 저자가 쓴 책의 광고에도 이 용어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한국판 베스트셀러 이런 용어가 나오죠. 인생 역마차라는 책은 이 50년대 중반의 베스트셀러였어요. 어떤 책이냐면 방송국에서 고민 상담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청취자들이 자신의 고민, 뭐 자신의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연을 라디오에 보내면 그 라디오에서 그것을 극화해주고 또 나중에는 뭐 소설가나 시인, 변호사, 뭐 언론인 같은 유명 인사들이 그 고민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이것을 이제 책으로 만든 게 인생 역마차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이제 이때 베스트셀러가 돼서 이 광고에도 이렇게 베스트셀러라고 표기가 되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 앞서 설명했던 이 신태양사라는 출판사가 베스트셀러라는 용어를 잘 활용했는데 광고에서요. 1959년 정도가 되면 10대, 20대 젊은 여성들의 인생 역정을 다룬 책들이 많이 각광을 받기 시작하거든요. 앞서 설명했던 프랑스와즈 사강의 슬픔이 안녕도 있고 제일 조선인의 뭐 구름은 흘러도 뭐 이런 책도 있습니다. 여대생이 자신의 그 일기를 가지고 책으로 만든 슬픔은 강물처럼 이런 것들도 1959년에 베스트셀러였는데 이것들을 소개할 때도 다 뭐 신태양사의 8대 베스트셀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광고에 써먹는 거죠. 일본 번역서를 얘기할 때도 베스트셀러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이런 용어들이 이제 광고에 자주 등장한다는 것은 완전히 대중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한국의 출판 시장의 현황을 분석하는 기사는 언제 처음 나왔냐? 제가 해방 이후에 여러 기사들을 다 뒤져본 결과 대체적으로 1950년대 말 정도에 기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조선일보의 1958년 3월 달의 기사인데 뭐 우리나라의 출판의 베스트셀러가 어떤 책들이다 이런 것들을 쭉 소개하죠. 여기도 이제 춘향전, 심청전 얘기가 막 나오네요. 근데 이때는 재밌게도 명심보감, 천자문, 토정비결 이런 책들이 뭐 몇만 부씩 팔렸다고 해요. 이 명심보감, 토정비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만평으로도 등장해가지고 얘기가 될 정도로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어떤 책이 팔렸는지 우리가 다 살펴보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대중화되고 제도화되어 가고 있다.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의 최초의 베스트셀러 목록은 어떻게 생겼는가? 어떤 게 최초의 베스트셀러 목록이라고 딱 하나 찝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1960년대 초반에 베스트셀러 목록처럼 생긴 기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보실 것은 1961년 12월 9일자 조선일보에 실린 최근의 베스트셀러라는 기사입니다. 국내, 국외 이렇게 나눠가지고 베스트셀러를 소개하고 있는데 기자가 서점에 가가지고 이렇게 물어보고 쓰는 거예요. 어떤 책들이 많이 팔렸는지 쭉 인터뷰하면서 쓴 기사입니다. 근데 이렇게 목록을 시각적으로 잘 보이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쭉 기사 형태로 써져 있죠. 초기에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대체로 당시에 그 베스트셀러는 대학 입시 객관식 철저 연구, 그리고 시험 문제집, 고교 입시 전과, 이것만 봐서는 뭔가 교육과 학술에 관련된 책들, 이 조선일보 기사에서는 베스트셀러로 거론되고 있다.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다음 보시는 것은 서울신문의 1961년 12월 달의 기사입니다. 베스트셀러로 본 1961년 출판계라는 기사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어떻게 조사했는지가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시내 중요 서점 6개처에서 베스트셀러를 조사해 봤다. 그래서 그 순위를 한 5개 정도 이렇게 꼽아봤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게도 이 분야를 소설부와 비소설부로 나눴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 이 기자가 외국의 베스트셀러의 체제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픽션과 논픽션으로 구분하는 그 미국 뉴욕타임즈 같은 신문 잡지들의 베스트셀러 체제를 알고 이렇게 구분했다는 거겠죠. 소설부에는 이런저런 책들이 있고 비소설부에는 또 이런저런 책들이 있습니다. 책 하나하나를 다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이 기사는 앞서 조선일보의 기사보다는 비교적 시각적으로 순위가 잘 보이게 쓰여져 있는 것 같아요. 보다 더 본격적인 형태의 베스트셀러 목록은 1962년경에 등장합니다. 지금 보시는 경향신문의 우리의 베스트셀러라는 기사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소설부와 비소설부로 구분해가지고 1위, 2위, 3위 이렇게 순위를 명확하게 표기를 해놨죠. 이때부터 이제 베스트셀러가 좀 정례화돼서 신문에 정기적으로 게재된다는 말이겠죠. 물론 중간에 그만두고 새로 리뉴얼되고 이런 과정을 겪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꾸준히 나옵니다. 62년경부터는.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이제 동아일보의 63년도 베스트셀러 연재 기사하고 또 요거는 이제 조선일보는 한 달에 2번 정도 하반기, 상반기 이렇게 나눠가지고 한 달에 2번 정도 67년경에 이렇게 순위를 발표했어요. 시각적으로 좀 더 보기가 쉽죠. 가로 쓰기라서. 지금 보시는 것은 1967년 3월에 발표된 동아일보의 베스트 리더라는 목록입니다. 다른 건 베스트셀러인데 이건 리더라고 되어 있죠. 이건 뭐냐면 지금의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책을 많이 대출한 순의 목록입니다. 그래서 베스트 리더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1970년대가 되면 매일경제신문에서 금주의 베스트셀러라는 목록을 발표하기 시작해요. 69년경부터 시작했다가 한 1, 2년 하다가 중간에 멈췄다가 74년경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연재를 합니다. 이때부터 주간 단위의 베스트셀러 목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매주 베스트셀러 목록이 신문에 실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독서 경향, 정기적으로 파악하기가 더 용이해지겠죠. 이런 자료들이 계속 실린다는 것은. 오른쪽에 있는 것은 신문이 아니라 주간지에 실린 베스트셀러 목록인데요. 1965년경에 처음 만들어진 이 주간 한국이라는 유명한 주간지가 있어요. 거기서도 이 베스트셀러 목록을 계속 정기적으로 실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60년대 독자들이 이런 목록을 보고 책을 선택하는 데 참조를 했겠죠. 이런 베스트셀러 목록이 정례화되고 또 베스트셀러 문화가 대중화되면서 이 베스트셀러에 대한 말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평가를 하는 거죠. 베스트셀러가 좋다, 싫다 이런 담론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60년대의 베스트셀러론들을 몇 가지 이제 가져와 봤습니다. 대체로 이제 비판적인 견해를 담고 있어요. 베스트셀러라기에 읽어봤더니 실망했다. 사기를 당했다. 베스트셀러는 인삼 같은 보약이 아니라 길에서 파는 드링크제일 뿐이다. 그리고 베스트셀러는 책값이 싸거나 내용이 선정적이거나 흥미본이다. 양서라고 하기 힘들다. 양서는 좋은 책이란 뜻의 한자어잖아요. 베스트셀러는 좋은 책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릇된 광고 문화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이 지식인들이 신문지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당시에 그뭐 데미안이나 귀여운 여인 둘 다 고전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더 클래식으로 알고 있는데 이 책들이 한국에서 60년대에 처음 유행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60년대 한국 독자들이 처음 이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을 대규모로 읽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니까 지금은 고전으로 불리는 이런 책들을 당시에 지식인들이 이런 것들도 다 베스트셀러인데 이런 것들은 좋은 책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베스트셀러 목록이 정례화되고 대중화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것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1950년대까지 베스트셀러 목록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이 어떤 책이 많이 팔린지의 정보는 그 출판업자들이나 일부 지식인들만 아는 정보였습니다. 굉장히 고급 정보였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베스트셀러 목록이 신문, 잡지에 공공연하게 공표가 된 이후부터는 모든 시민, 대중들이 어떤 책이 가장 많이 팔린지에 대한 정보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베스트셀러 목록의 지성사적 의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스트셀러만 골라 있는 독자들도 이 시기에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베스트셀러 문화가 더 활황을 하게 되면서요. 77, 8년에 그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그 무역회사에 다니는 어떤 39세의 중견 사원이 있었어요. 최모 씨인데 한 달에 책을 2권씩이나 읽는데요. 근데 이 사람은 다른 책은 안 읽고 베스트셀러만 읽는데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없지만 교양을 쌓고 싶어서 이 베스트셀러라도 찾아 읽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기사의 결론은 뭔가 이 베스트셀러만 읽는 뭐 이런 독서법은 왜곡된 독서 풍토다.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요. 뭐 지금도 이런 그 견해가 있죠. 베스트셀러 읽는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식으로 독서를 할 수가 있냐 이렇게 비판하는 시각들이 있잖아요. 70년대, 60년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5, 60년대 한국의 베스트셀러 시장의 여러 가지 면모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0년대에 뭐 많은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됐겠지만 한 권만 뽑으라고 하면 단연 이 정비석의 자유부인이 아닐까 싶어요. 뭐 많은 문화사 책에서도 거론되는 작품이죠. 이 정비석의 자유부인이라는 소설은 원래 신문 연재 소설이었어요. 요즘은 뭐 일간신문에 소설이 연재되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옛날에는 이 일간신문의 연재 소설이 굉장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연재 중간에 출간이 돼요. 정음사라는 출판사에서 1954년에 단행본으로 출간이 됩니다. 이게 상하권으로 나왔는데 각각 4만 부씩이 팔렸다고 해요. 엄청난 양이죠. 너무 인기를 끄니까 2년 후, 그러니까 1956년에는 영화화도 됩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 그 정음사판의 표지입니다. 자유부인 해가지고 그 여성이 이렇게 전화를 받는 옆모습을 갖고 있죠. 왜 전화를 받고 있을까요? 자유부인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 교수의 부인이 가정주부였는데 밖에서 직업을 갖게 되면서 댄스장에도 출입하고 또 불륜도 저지르고 이렇게 이 소설의 표현에 따르면 뭐 방종을 일삼다가 나중에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러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고 이제 어딘가로 이제 나가기 직전의 모습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당시에 신문 광고입니다. 정비석작에서 맨 위에 대인기 소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소설은 사실 뭐 내용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 말로 하면 여혐의 문장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성 작가가 썼고 또 당시에 어떤 자유분방하게 사는 그런 여성들의 허영 퇴폐풍조를 비판하는 그런 책이니까요. 근데 재밌게도 이 책이나 영화, 이 자유부인의 책과 영화는 실제로 당시에 여성들이 더 많이 보고 읽었다고 해요. 당시에 그 영화를 봤고 책을 읽었던 그 분들의 회고에 따르면 그랬다고 합니다. 1950년대에 이 책과 영화를 읽었던 여성 관객 수용자들은 오히려 이 책의 뭐 그런 결말 말고 중간에 이 여성이 굉장히 자유분방하게 경성, 시내로 활보하면서 이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그런 진취적인 모습, 거기에 더 매료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여자들도 저렇게 자유롭게 사회생활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연애도 하고 춤도 추러 다니고 이렇게 살아야지 뭐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당시에 1930년대생 어떤 여성께서 당시에 이 자유부인을 보면서 여자의 권위도 찾고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인식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당시에 뭐 소설도 있고 영화도 봤다. 소설이 더 좋았다. 뭐 이런 내용 회고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변재란 선생님의 그 중앙대 박사학위 논문에
내에 수록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60년대 베스트셀러도 뭐 여러 권들이 있지만 제가 그냥 하나만 뽑아왔습니다. 김승옥의 서울 1964년 겨울입니다. 김승옥의 소설은 원래 이제 사상계나 여러 그 잡지에 먼저 단편 중평들이 발표되고 나중에 1966년에 책으로 소설집으로 묶여졌어요.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겁니다. 왼쪽에 보시는 게 그 1964년 겨울에 그 초판, 창우사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그 초판이고요. 이 책이 1966년부터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요거는 당시에 창우사 이 김승옥 소설집의 뭐 신문 광고고요. 이 광고 문구로 보면 이 책의 장점, 이 책을 왜 읽어야 되는지 이유를 이렇게 쭉 써놨어요. 뭐 하나하나 다 보진 않겠지만 당시에 문학이라는 잡지에 이런 식의 광고가 실렸습니다. 김승옥은 뭐 아시다시피 이미 1962년에 한국일보의 신춘문예에 당선돼가지고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유명한 이미 작가였어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많이 읽었겠죠. 김승옥의 소설들은 이 대학생, 지방에서 올라와서 서울에서 하숙하면서 대학 생활하는 그런 젊은이들의 삶과 애환, 뭐 고민 같은 것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가의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이 책이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는 여러 가지 장치 중에는 문학상도 있어요. 이 책이 발간되기 직전에 65년 12월경에 여기에 나온 표제작 1964년 겨울이란 작품이 동인문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동인문학상 수상작이 실린 이 책을 사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베스트셀러의 기재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66년 5월경의 베스트셀러 목록인데요. 이 책이 발간된 지 몇 달 안 된 시점이에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10위에 이 김승옥의 소설집이 올라가 있죠. 당시에 뭐 1위는 그 일본 소설이었어요. 빙점이라는 소설인데,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1960년부터 60년대 뭐 중반까지 일본 번역서들이 굉장히 유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베스트셀러 시장에 오히려 한국 저자의 책들보다 일본 저자의 책들이 더 많이 올라가 있을 정도로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와중에도 김승옥의 소설은 이렇게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라 있다. 지금 보시는 것은 1960년대 베스트셀러의 수용 코드입니다. 1960년대의 베스트셀러 목록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대략 한 400종의 책들이 실려 있었어요. 중복되는 책들 제외하고요. 제목이나 내용들을 분석해가지고 어떤 주제를 담고 있는지 분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국 역사에 관한 것, 그리고 한국의 사회문화에 관한 것, 또 국제정치, 당시에는 이제 냉전의 시대였잖아요. 또 교양 문제, 여성 문제, 세대 문제, 또 외국 문화에 대한 문제, 그리고 종교, 실용, 뭐 재미, 또 미국과 일본의 베스트셀러, 그리고 세계 문학, 뭐 문학 양식 이런 식으로 이제 주제 범주를 설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소재를 다룬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됐는지를 이렇게 뭐 세세하게 적어놨고 그에 해당하는 작가들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대략 이런 주제들. 당시에도 이제 실용서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처세서, 뭐 수양서, 재벌, 성공, 이건 언제나 중요한 베스트셀러의 주제이지 않습니까? 요거는 제가 이제 그 국내의 베스트셀러 중에서 뭐 번역서 포함해가지고 국적을 이렇게 정리해 본 거예요. 그래서 베스트셀러 목록에 국가별로 어떤 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니까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제가 그냥 베스트셀러 목록표를 보고 이렇게 셈을 한 거니까요. 대체로 전체 400종 중에서 당연히 그 한국 저자의 책들이 가장 많죠. 한국 베스트셀러 목록이니까.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일본 저자의 책들이 많았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0년대에 일본 번역서들이 굉장히 그 출판 시장에서 유행을 합니다. 그리고 영미권, 유럽과 중국은 뭐 거의 드문 편이었고요. 재밌게도 이제 소설보다 비소설이 더 많았어요. 소설 작품보다. 아무래도 이제 소설은 그 생산하는 기간 자체가 많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소설, 에세이, 논픽션류의 책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근데 이렇게 보면, 한국 저자들의 책들이 더 많이 팔렸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단순히 이 수치로만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이유가 국적별로 이게 책이 팔리는 수준이 좀 달랐다고 해요. 여기에 이제 경향신문 기사가 그런 걸 잘 보여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3판 1만 부 내면 베스트셀러가 되는데, 해외 작품 번역물은 10만을 넘긴 베스트셀러가 많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같은 일이라도 한국 저자의 책이 1위가 될 때랑 외국 일본 번역서가 1위가 될 때랑 그 판매량 자체가 달랐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이 표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작가들이 있었느냐? 대표적으로 뭐 지금도 살아계시죠. 그 철학자 김형석 선생님의 그 에세이가 이때 60년대 초부터 굉장히 인기를 끌었고, 그 토지의 작가 박경리 작가는 60년대 대표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였어요. 이때 뭐 김약국의 딸들, 그리고 또 시장과 전장 이런 책들이 60년대 초중반에 인기를 끌면서 베스트셀러 목록에 많이 등재가 되었습니다. 또 전혜린, 에세이스트 전혜린 그 유명한 에세이집이 이때 이제 전혜린 작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6호집으로 나온 그 에세이집이 많이 팔려가지고 베스트셀러 목록에 계속 올렸죠. 그리고 또 돌아가신 이어령 선생님이 쓰신 에세이집, 뭐 에세이나 문화 비평집 같은 것들이 많이 발간됐어요. 그래서 이어령 선생님은 뭐 60년대, 70년대 베스트셀러 목록에 거의 빠지지 않는 단골 손님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일본 작가들이 쭉 나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시자카 요지로, 뭐 오다 마코토, 또 미우라 야코 등등이 이제 베스트셀러 작가였는데, 이 미우라 야코의 빙점이라는 소설이 굉장히 60년대 중반부터 인기를 끌었어요. 빙점이라는 소설은 한국에서만 인기를 끈 게 아니라 한일 양쪽에서 다 인기를 끌었어요. 이런 책들이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들이 한국에서도 유행을 해서 베스트셀러가 됐다. 그 밖에도 또 하나 더 거론하자면 007 시리즈가 이때부터 유행을 하게 됩니다. 60년대 초인가 50년대 말부터 007 시리즈가 영화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해요. 60년대의 블록버스터였던 거죠. 그 007 시리즈가 영화로 만들어서 유행을 하니까 이 출판 시장에서도 바로 반응을 하는 거죠. 뭐 한국에서도 007 시리즈가 상영이 되고 전집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려가지고 풍년사라는 출판사가 그 책판 돈으로 가지고 빌딩을 올렸다. 뭐 이런 그 뒷얘기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게 이제 앞서 보셨던 그 일본 작가들의 소설이에요. 인간의 조건 같은, 그리고 가정교사, 이런 소설도 있고, 이게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007 시리즈 광고입니다. 풍년사라는 출판사에서 이걸 내가지고 굉장히 많은 돈을 벌어들였다. 이런 외국의 번역서들은 사실 정식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가져오기보다는 대체로 불법으로 번역한 해적판이었을 경우가 많죠. 한국 출판 산업은 초기에 이런 해적판을 통해서 이렇게 자본을 축적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모든 출판인들이 다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일부 출판인들이. 왼쪽에 있는 이 신동헌이라는 만화가가 그린 만평이 당시의 어떤 그 출판과 문화 행태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원고지를 든 어떤 한국인 작가가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죠. 근데 누구의 쓰레기통? 여기 지금 유카타를 입은 모습의 일본인의 쓰레기통, 그리고 미국인의 쓰레기통을 이렇게 차례로 이렇게 뒤지는 장면입니다. 만평 자체가 이제 당시에 이 표절 문화, 한국의 표절 문화를 이렇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진 같아요. 재밌게도 일본은 이렇게 약간 창문이 쇠창살로 이렇게 되어 있고, 미국인은 이렇게 블라인드로 이렇게 활짝 열려 있죠. 사실 이게 국제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일본이랑은 단절된 상태였잖아요. 우리가 식민지 해방 이후에. 그 미국과는 우리가 우호 관계를 맺고 있었고, 이 화백이 이런 세세하게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그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평이 잘 보여주듯이 당시에 출판업자들도 서점을 다니면서 외국 책 같은 것들을 사가지고 그걸 보고 출판 아이디어들을 많이 얻었다고요. 심지어 베끼는 경우도 있었지만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이렇게 얻는 경우도 많았죠. 그리고 앞서 소설보다 비소설이 한국 베스트셀러 시장 60년대에 더 많았다고 말씀드렸죠. 60년대, 70년대에는 에세이와 논픽션, 수필의 붐이인 시기였습니다. 대표적인 당시에 60년대의 에세이들의 이름인데, 흙 속의 저 바람 속의 이어령,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전혜린, 그 김영석 선생님의 영혼과 사랑의 대화, 또 어린아이의 그 가난한 어린아이가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담은 저 하늘에도 슬픔이, 어린아이의 일기를 책으로 만든 거라고 하죠. 당시로서는 드물었던 세계여행기 김찬삼이라는 그 지리 교사가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쓴 해외여행기, 또 당시에 베스트셀러였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논픽션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거죠. 70년대에 가면 이런 그 문고 붐으로 이어집니다. 문고에도 뭐 소설도 실렸지만 논픽션, 에세이물들도 많이 실렸으니까요. 이 한국을 대표하는 문고 중에 하나의 이 삼중당 문고가 70년대부터 나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많은 뭐 에세이와 수필이 이 문고 시리즈에 포함이 돼 있었다. 끝으로는 이 한글 세대 독자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60년대 독자는 어떤 모습일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세 가지 그림을 가져와 봤어요. 맨 왼쪽에 있는 것은 세대라는 잡지에 실린 사진인데 학생이 서점에 서 있죠. 어떤 서점이냐면 일본 서점입니다. 일본 책만 파는 서점이에요. 그 당시에는 요거를 외서점이라고 불렀어요. 외국 서적을 파는 서점이라고 해서 이 외서점에서 일본 책을 읽고 있는 그런 그 학생의 모습, 그리고 여학생이 책을 읽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이 하숙집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책을 읽고 있는 어떤 대학생의 모습. 이 세 가지가 당시에 어떤 전형적인 독자의 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0년대부터 독서 실태 조사가 시행이 되기 시작해요. 지금 보시는 것은 1966년경에 이화여대 학생 450명을 대상으로 한 독서 실태 조사입니다. 이걸 봤더니 당시에 학생들은 92%가 문예물을 많이 읽고 있었다. 소설을 많이 읽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외국 작품의 경우는 마가렛 미첼,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그 작가, 그리고 토마스 하디 헤세, 지드 등등을 많이 읽었고, 또 국내 작가의 경우는 박경리, 전혜린, 황순원, 김승옥 등을 많이 읽었다. 그런데 까미나 카프카, 포크너, 조이스 등은 난해서 질색이다. 뭐 이런 의견을 내놨다고 해요. 물론 뭐 나중 시대가 바뀌면 또 이게 바뀔 수가 있죠. 66년 당시에는 이화여대생들이 이런 의견을 내놨다는 것입니다. 독서 구입 빈도는 한 달에 한 권 사는 학생들이 56% 정도였고요. 하루에 2시간씩 책을 읽는 사람이 45%였다고 해요. 굉장히 많이 읽는 거죠. 가장 많이 읽는 책으로는 고전 명작이 55%. 그 다음이 재밌게도 베스트셀러입니다. 베스트셀러에는 뭐 고전 명작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죠. 근데 학생들이 저는 베스트셀러를 많이 읽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베스트셀러 문화가 완전히 정착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어떤 지표가 되겠죠. 뭐 당시에 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나 뭐 데미안, 좁은 문 이런 책들이 많이 읽혔고, 좋아하는 국내 작가, 또 최근에 읽은 책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조사를 한 독서 실태 조사의 결과를 봤습니다. 그럼 오늘날의 독자는 어떤 모습을 띠고 있을까? 사실 알 수 없죠.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독서율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2021년도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 독서율은 역대 최하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학생 독서율이고 이게 성인 독서율이에요. 그리고 녹색은 이제 전자책을 포함한 독서율이고, 이 파란색 밑에 있는 것은 종이책만 가지고 독서율을 조사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독서율이라는 것은 기준이 그렇게 까다롭지도 않습니다. 1년에 한 권 이상 읽는가, 이게 독서율이에요. 40.7%를 기록했잖아요. 그때 최초로 50% 이하로 떨어졌어요. 10명 중에 6명은 1년에 책 한 권도 안 읽는다. 이 수치로만 봤을 때는. 물론 학생층의 독서율은 항상 높습니다. 90%, 80% 이상이 되는 거죠. 왜냐? 학생들은 학교에서 책을 읽히니까, 억지로라도 읽으니까. 그래서 학생층은 항상 높지만 그마저도 미세하게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독서율이 계속 추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국가나 관련 단체에서 뚜렷한 대책을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한국의 베스트셀러 시장의 독자의 성격은 어떠한가 대략 살펴봤습니다. 그냥 자료를 통해서 한번 상상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지금 보시는 자료는 예스24가 최근에 발표한 베스트셀러 트렌드 및 도서 판매 동향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성연령별 도서 구매 비율이 나와요. 예스24라는 그 온라인 서점 한정입니다. 2023년의 경우 가장 책을 많이 구입하는 사람들이 세대는 30대에서 50대고, 또 성별로 따지면 여성이 가장 많습니다. 특히 40대 여성은 33.1%로 책을 가장 많이 사는 계층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설명이 돼 있어요. 왜 40대가 이렇게 책을 많이 사느냐. 당연히 자기가 읽을 책도 사면서 자녀가 읽을 책도 대신 구입해 주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이런 설명이 돼 있긴 하거든요. 특히 30대, 40대 여성이 한국의 출판 시장에 어떤 중추를 이루고 있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있었던 그 온라인 서점들의 관계자들이 모여서 한 심포지엄의 기사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40대 여성들이 종이책을 많이 구입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그 한국의 독자의 상,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지를 우리가 상상할 때는 사실 여러 가지 복잡한 요소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교육 문제, 경제, 노동 조건, 그리고 뭐 미디어, 법 제도, 당대의 지식이 어떤 위상을 갖고 있는지 문제, 그리고 독자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 독서 문화에서의 독자상과
그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인데 대략 간단하게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그 독자층에서 중요한 존재는 이 젠더로 따졌을 때 여성이 좀 더 중요하죠. 실제 이런 통계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대 면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20대부터 40대 층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직종은 사실 이렇게 딱 하나 찝기는 힘든데 당연히 뭐 학생층은 도서 구매층에서 중요한 존재 되기도 하고 또 뭐 가정주부들이나 직장인 뭐 다 중요하겠죠. 그리고 계층으로 따졌을 때는 하위, 중간, 엘리트층 이렇게 나눠볼 수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 기준이 모호하죠. 어디까지가 중간층이고 어디까지가 상층이고 하층인지 이렇게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간층이 이 출판 시장에서 중요하겠죠. 어떤 경제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으로 따지면 한국의 출판 시장을 이끄는 건 서울 수도권 내에서의 독서 경향이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장르 분야에서는 뭐 자기계발서나 실용서 이런 것들이 출판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들 중에 하나니까요. 인문 사회과학 분야의 베스트셀러 1위랑 에세이 자기계발 분야의 베스트셀러 1위랑은 비교해 봤을 때 같은 1위라도 판매량 차이가 현저하게 날 것 같아요. 자기계발, 뭐 에세이 분야의 책들이 판매량이 더 높겠죠. 잘 아시겠지만 이런 전자책 독자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뭐 여러 가지 그 요소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독자의 상을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오늘은 뭐 다 아실 만한 내용이지만 정리 차원에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 베스트셀러의 역사와 또 독자의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부분에는 뭐 오늘의 출판 산업에서의 독자의 상 또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오늘 그 강의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앞으로 계속 또 이 한국의 현대의 독자의 상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